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를 공개합니다.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 죽음의 비밀. 2011년 5월 미국.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네, 당시 뉴스가 a 생각이 terrorist 납니다. who's responsible for the murder of thousands.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미국 뉴욕의 심장부를 습격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미 당국의 첩보 작전에도 그의 행방은 오랜 세월 오리무중. 그런데 무려 10년 뒤인 2011년 미국 특수부대의 참수 작전으로 파키스탄에서 갑작스럽게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정의가 실현됐다는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잡혔어야 하는 인물이었죠. 맞아요. 네, 너무나 다행이었고 당시 그래도 미국은 빈 라덴을 생포해서 이 법정에 세우는 게 사실 목표였는데 생포가 아니고 이제 작전 중에 사살됐다는 소식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짜 맞아?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꽤 많았어요. 네. 그런데 더욱더 미스터리한 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아라비아해에서 그를 수장했다고 발표.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그의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점은 미국의 행보가 과거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과거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경우에는 2003년에 미국에 의해 체포된 뒤 재판 과정과 그가 처형되는 순간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일말의 생존 가능성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을 두고 미국이 무언가를 숨기는 게 아니냐? 석연치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뭐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거 뭐 자작극 아니냐, 그렇죠. 뭐 테러 자체가 조작된 거 아니냐.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에 미국은 시신을 특정 지역에 매장할 경우 테러리스트의 성지로 변질되거나 추종자들이 시신을 탈취할 것을 우려, 그리고 시신 사진을 공개할 시 자칫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반발과 보복 공격을 우려한다고 발표. 하지만 이 발표 역시 후세인 때와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2006년 후세인 처형 당시엔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처형된 후세인의 시신 사진을 공개했던 것과는 달리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 너무나도 상반된 입장을 보여 더욱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 후세인 때 기억나거든요. 저런 사진을 공개해도 돼 싶을 정도로. 재판 때 막 얘기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빈 라덴의 죽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미국은 CIA의 얼굴 인식 기술과 오사마 빈 라덴 가족의 DNA와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아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미스터리 잠수함 소동. 2014년 10월 17일 스웨덴 해군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스웨덴 영해인 스톡홀름 군도 해역에서 정체모를 잠수함이 3차례나 발견이 된 겁니다. 이후 스웨덴 국방부는요. 해당 지역에 약 200명의 수색 병력을 배치, 헬리콥터, 기뢰 탐지선 등을 동원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 적국의 잠수함이 저기까지 왔다고? 저건 거의 뭐 전쟁 선포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 스웨덴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는 해당 미스터리 잠수함이 러시아 군 소속 잠수함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 이후 당시 스웨덴의 감청기관이 스톡홀름 군도와 발트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 사이에서 결정적인 신호를 포착. 그리고 그 신호는 러시아 군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비상 주파수 대 비밀 교신으로, 즉 조난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따라서 스웨덴은 러시아 잠수함이 스웨덴 영해에서 조난당한 것으로 추측했던 건데요. 근데 영해 침범은 잘못된 거죠. 근데 진짜 러시아 잠수함이 조난당한 상황이면 일단은 구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네.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요. 자국 잠수함은 스웨덴 영해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러시아 군 소속 잠수함은 국제 해역에서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또 러시아 함정과 관련된 어떤 비상 상황이나 사고가 없었다고 일축. 자, 러시아 국방부는 네덜란드의 잠수함 브루인 비스호가 최근에 스톡홀름 인근에 있었다고 주장. 그러나 네덜란드 해군 역시 미스터리 잠수함이 목격될 당시
브루인 비스원은 스톡홀름 군도에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정체불명의 잠수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난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죠? 누가 구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과연 그날 발트해 스웨덴 스톡홀름 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폭격에도 살아남은 지구 최강 모모. 지난해 5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어제 아침 세턴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턴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78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한 생명이 숨졌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쟁 영웅? 그러니까 모두 추모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요. 아하, 영웅이 아닌가? 영웅이다. 자, 그러면 생전의 그 세턴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악어? 저기요? 뭘 저기요? 네? 그러니까 저 악어께서 악어께서 존칭으로 올라갔습니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많죠, 당연히 많죠. 네. 내가 말이야, 이 차 대전에서 히틀러 베를린 살았잖아. 히틀러는 다 했어, 임마, 자식아, 임마. 84세 고령으로 숨진 악어 세턴이. 야, 84세. 때는 바야흐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11월 당시 영국군이 독일의 베를린을 급습. 무려 넉 달 동안 자그마치 45,517톤의 포탄으로 무자비하게 폭격을 했습니다. 이 베를린 대공습으로 인해 무려 4천여 명의 사망자와 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 베를린의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큰 피해가 발생했죠. 그냥 뭐 도시가 촉박하죠, 도시가 날아갔네요, 진짜. 예. 그런데 우리의 생존력 갑 악어 세턴은요. 대공습으로 동물원에도 포탄이 떨어져 수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인 1946년에 한 영국군 병사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무려 3년이나 버티며 생존했습니다. 그래도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쟁은 끝났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몸집이 저렇게 큰데. 난 안 잡힌 게 너무 신기해.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어떻게 악어가 안 잡혀? 이후에 영국군 병사에 의해 모스크바 동물원에 정착했던 세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에이, 이 히틀러의 악어 기분 나빠. 이번에 세턴을 괴롭힌 건 루머. 과거 세턴이 베를린 동물원에 있을 당시 히틀러의 애정을 듬뿍 받는 수집품이었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헐. 이에 방문객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 다시 한번 기사회생. 아니 그렇다고 악어한테 돌멩이를 던지냐? 히틀러가 데리고 키운 악어였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어쨌든 세턴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네요, 진짜. 그렇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도 피해자인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악어 세턴의 미스테리한 생존력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헐? 사실 세턴과 같은 미시시피 악어종의 평균 수명은요. 30년에서 50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세턴이 숨진 나이는 84세였던 겁니다. 장수하셨네요. 진짜. 근현대 역사를 함께하며 전쟁의 비극을 지켜봤던 악어 세턴. 과연 악어의 눈에 비친 인간의 전쟁,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분쟁 지역에서 모모된 배우. 1930년대 영화 로빈 훗의 모험 등에 출연하며 활극의 왕자로 불렸던 할리우드 1세대 액션 배우 에롤 플린. 그리고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아들 숀 플린은 1962년 영화 캡틴 블러드의 아들에 출연하며 배우로 주목받았지만요. 연기의 회의감을 느껴 돌연 활동 중단. 그리고 그가 새롭게 선택한 직업은 종군 사진 기자였습니다. 아, 대단하다. 용기가 어마어마한 용기인데. 전장 속에서도 그걸 기록하는 자리잖아요. 딱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무기를 삼아. 그러니까 비무장으로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970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자 플린은 취재를 위해 현재 호치민 지역인 당시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종군 기자였던 플린은 다행히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고요.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데이너 스톤 기자와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 이후 플린과 동료 기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잡힌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영토 분쟁 중인 곳이니까 위험하긴 하잖아요. 국경 같은 경우엔. 근데 종근 기자는 그게 협정에 맺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용원이 아니니까. 플린이 실종된 이후 목격자는커녕 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없었고 그들의 시신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헐. 결국 미국 정부는요. 두 사람은 베트콩에게 1년 넘게 잡혀 있다가 캄보디아의 무장 군사 조직에 넘겨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이 반군에게 넘겨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84년 공식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플린이 실종되고 20년이 지난 1990년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몇 년 동안 미국인 2명이 살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살았나 보다. 그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억류된 채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류된 채. 동료 기자였던 팀 페이지는 즉시 캄보디아의 상케 카옹 마을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한 미국인이 자기가 배우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어머, 배우 아들 미국인이 캄보디아에 있을 가능성이 저 당시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그 사람 아니에요? 플린이네, 플린. 맞죠? 자,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플린의 행방을 찾아다닌 페이지. 마침내 베이메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플린과 동료의 것으로 추측되는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 무덤에 남아있는 유해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플린과 동료 스톤의 체격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 그런데 말입니다. 수년에 걸친 DNA 조사 결과는 불일치. 그러던 중 2010년 3월 플린의 행방을 찾던 영국의 한 탐사팀은 캄보디아의 캄퐁참 지역에서 거대한 외국인 무덤을 발견. 드디어 플린을 찾았나 싶었지만 모든 DNA를 분석한 결과 플린의 DNA와 불일치. 결국 플린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 답답하네 진짜. 러시아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바로크 예술의 최대 걸작 호박빵. 18세기 초 값비싸고 진귀한 보석인 호박을 무려 6톤가량 투입해 방 전체를 장식해서요. 황금빛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저게 벽지가 아니라 진짜 보석이라고요? 그림 같지 않아요? 그냥 저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약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혀버릴 것 같아요. 들어가는 순간 몇 개 가져오려고요 라고 할 줄 알고 나는 도둑도 아니고 손버릇이에요? 몇 개 뜯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보존이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 당시 기술로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예술 작품인 거잖아요. 저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보석방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호박방에 닥친 시련. 사실 현재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호박방은요. 러시아 정부가 1979년부터 24년에 걸쳐 무려 약 87억 4천만 원을 투자해 복원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호박방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감쪽같이 실종! 여전히 그 행방이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네. 근데 그게 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아닌데. 6톤이면은 6톤. 트럭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941년 예카테리나 궁을 점령한 독일군은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호박빵이야?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야, 다 가져가자. 호박방을 장식한 값비싼 호박들을 강탈, 당시 독일령이었던 퀘니스베르크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945년 연합군이 퀘니스베르크를 폭격, 이로 인해 성 곳곳이 파괴되며 호박방의 행방도 묘연해진 것입니다. 와. 당시 파괴된 성의 잿더미 속에 일부 호박 조각이 발견되며 호박방은 폭격으로 소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와. 아까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6톤이나 되는데 일부만 또 뭐 조각만 나온다는 게 나는 이것도 약간 의심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딘가에 호박방이 존재할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호박빵이 퀘니스베르크의 비밀 벙커 내부에 숨겨져 있대. 아니야. 제3국으로 옮겼는데 거기 점령한 미군이 가져갔대. 호박방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2015년 폴란드 바우브지흐 인근에서 나치가 빼돌린 황금 보석을 운반했다고 알려진 일명 황금 열차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사라진 호박방이 이 황금 열차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우부지유에는 황금 열차도 호박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당국의 발표로 결국 미스테리로 남은 호박빵의 행방. 하지만 보물 헌터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호박빵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바다에 이것이 있었을까?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7월 30일 북대서양. 독일의 U-28 잠수함이 영국 군함들을 감시 중이던 바로 그때 폭탄을 싣고 프랑스로 향하던 영국의 수송선 아이베리안호가 포착됐고요. 곧바로 U-28 잠수함은 수송선을 향해 두 발의 어뢰를 발사. 이후에 영국 아이베리안호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폭발 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 도대체 저게 뭐야? 바로 아이베리안호의 잔해 속에서 무려 20m에 달하는 바다 괴물이 몸을 비틀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바닥 괴물은 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아니, 좀 기껏 특질한데 말도 안 아니 된다. 취재가 약간 비논리적이네. 비논리적이라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고래나 아, 큰 어떤 저 수상 생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착각해가지고 그걸 괴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바다 괴물을 목격한 U-28 잠수함의 선장이 쓴 항해 일지를 보면요. 4개의 다리 끝에는 물갈퀴가 달린 발이 달려 있었고요. 꼬리는 뾰족했으며 머리는 주둥이로 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였다. 저건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건데 증언을 보고 그런 네네. 거잖아요. 좀 머리는 좀 악어처럼 그려놨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정체불명의 바다 괴물이 목격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18년 스코틀랜드 근처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던 독일 UB-85 잠수함의 윈터 크레치 선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뿔이 있고 날카롭고 반짝이는 이빨을 가진 바다 괴물이 보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2016년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스트렐라 해안에서 실제 UB-85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난파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아, 저는 이제 저런 다큐를 좀 많이 보는데 완전 심해. 와,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는 30m짜리 갈치 알죠? 되게 가끔 떠오르는 거. 그 뱀 용처럼 같은 생긴 거? 거. 용처럼 생긴 거. 그래. 30m짜리 갈치면 진짜 용이죠. 그리고 지난해 2월 스코틀랜드의 한 해안가에서는요. 목이 긴 생물의 해골이 발견되는 등 척추가 엄청 길다. 북대서양 인근에서 여전히 괴물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 남북전쟁 잠수함 미스터리. 180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도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국 남북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1863년 건조된 잠수함 H.L. 헌리호. 남북연합군이 개발한 비밀 병기 잠수함으로요. 길이 12m, 높이 1.2m밖에 되지 않아 사람이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겨우 기어 들어가야만 했고요. 엔진도 없어 손으로 직접 프로펠러를 돌려야 했지만요. 아우 뭐야, 안 들어가고 말지 저거. 야, 근데 당시 1800년대입니다. 아니 손으로 가서 얼마나 가? 네. 바닷속 비밀 병기로 당시로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겠네. 하긴 레이더 같은 것도 없죠. 물 밑으로 공격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저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위협적인 존재긴 하죠. 그렇습니다. 1864년 2월 17일 북부 군함 푸사토니코에 접근한 헐리오는 어뢰 투하에 성공. 그런데 말입니다. 푸사토니코를 침몰시킨 뒤 공격 성공 신호까지 보낸 헐리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지로 귀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찰스턴의 앞바다에서 영영 모습을 감춰버린 승조원 8명과 헌리호. 아무래도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물이 새지 않았을까. 저 당시 기술력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지 않았을까? 지쳐 죽었다. 못 오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 올라갈 힘이 없다고? 그렇죠. 자, 헌리오의 행방이 베일을 쌓은 가운데 1995년 4월 드디어 미국의 한 탐사선이 헌리호를 발견. 그리고 2000년 8월 헌리호를 인양하며 실종 136년 만에 헌리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64년 거야 저게? 그럼 뭐인지 알 수 있겠네요. 조사 딱 해보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양된 헌리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바로
잠수함 안에 유해가 그대로 있어요. 침몰 당시 전사한 38명의 유해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좁은 공간에서 질식사, 그래 산소가 떨어진 거야. 산소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또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산소 소모량이 늘어났을 텐데 뭐 맞네. 요즘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계산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진 질식사야. 거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미국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당시 헌류의 침몰 당시 상황을 재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 폭발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헐리호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잖아요. 네. 충격으로 선원 사망할 정도면 배는 멀쩡하네. 야, 근데 뭐 기술력이 대단하긴 한데 너무 좁다. 너무 가깝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손으로 저걸 저었어야 되니까 최대한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해전 역사에서 큰 기록을 남긴 헌리호의 침몰 미스터리. 과연 그날 헌리호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히틀러 모모모 미스터리. 두 기자님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장면. 권총 자살. 권총 자살. 네. 1945년 4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연인이던 에바 브라운과 함께 청산가리를 복용한 뒤 권총으로 자살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해 소련군에 의해서 매장됐던 히틀러의 유골이 발굴, 이후 2000년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서 총탄의 흔적이 남은 그의 두개골을 보관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만 이후에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을 불러 모았습니다. 생전에 보여준 모습은 아주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나약하게 그냥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자살했다는 거를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 설마? 그런데 말입니다. 2009년 히틀러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연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고고학자인 닉 벨란토니 교수가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관돼 있던 히틀러의 두개골 그리고 그의 혈흔이 남은 소파에서 샘플을 채취해 DNA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지. 히틀러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은 40세 미만의 여성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에바 브라운 아니야? 일단 히틀러라고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인인 에바 브라운의 두개골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브라운의 알려진 사이는 총상이 아니었고요. 해당 두개골이 에바 브라운의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두개골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 미스터리였어요. 왜 거기가 있는지. 근데 그것조차 뭐 분석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야 이게 음모론이 더욱더 스멀스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9년 뒤인 2018년 미스터리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두개골이 히틀러가 사망 1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 속의 두개골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전했고요. 게다가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히틀러의 치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의 치아 일부에서 독극물의 흔적까지 발견됐다며 히틀러가 독극물을 먹고 권총으로 자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40대 미만 여성의 두개골이라면서요? 같은 두개골로 조사한 건데 미국과 프랑스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는 두개골은 정말 히틀러의 것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그 두개골의 정체는 뭘까요? 게임 광고 소문의 진실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진주만 공습 사건. 당시 미국은 188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고 군인 2,000명 이상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보았고요. 역사상 최초로 자국의 영토가 공격당한 것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였던 거죠.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저 진주만 습격 때문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한 거니까. 미 전역이 전시태세에 돌입, 잔뜩 긴장한 가운데 한 광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거? 주사위 아니야? 진주만 공습이 있기 16일 전인 1941년 11월 22일 한 잡지에 실린 이 주사위 게임 광고가 사실은 진주만 공습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예고라고? 왜 그렇지? 누가? 흰 주사위에는 XX, 12, 24라는 문자가 또 검은 주사위에는 0, 5, 7이라는 문자가 쓰여 있죠. 어? 자, 여기서 XX는 죽음을 상징하고 주사위에 새겨져 있는 숫자 12와 7이 진주만 공습 날짜인 12월 7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탐조 등의 밤하늘을 비추는 듯한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공습 대피소에서 긴 겨울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기 밑에 있네. 가공식품, 양초, 물병, 비타민 등도 잊지 마세요. 어머머. 아니 근데 사실 미국은 공습 대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미국은 저건 영국이나 프랑스 애들이 주로 있었던 거고. 자국 영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그림 자체도 대피소에 있는 모양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데서 모여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FBI가 조사에 투입. 광고를 낸 잡지사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광고 사본이 잡지사에 전달될 당시 이를 의뢰받은 직원은 누가 광고를 의뢰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요. 어? 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전달을 해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냄새 나네, 냄새 나. 아, 냄새 난다. 어쨌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FBI가 사건에 관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광고 의뢰인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데요. 누구예요, 누구? 해당 광고가 실린 또 다른 신문사에 광고 수정 요청 연락이 온 겁니다. 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 자, 신문사에 연락을 한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주사위 광고는 단지 홍보 목적이었을 뿐이라고요. 남편이 게임 광고를 만들 당시 본인도 함께 디자인에 참여했다며 진주만 공습 예고서를 부인했지만요. 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습 2주 전에 이제 광고가 게시된 것도 이해에 불구하고 광고를 만든 사람도 사망했다 그러고. 저기 진짜 이상한 그림이라니까. 베트남 전쟁 초기인 1962년 3월 14일 약 90명의 군인을 태운 미군 수송기 플라잉 타이거 라인 739편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목적지인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739편 응답하라.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몇 시간 후 739편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 태평양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맑은 날씨로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739편이 실종된 곳은 전투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두 개의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고 당일 739편의 비행 지점 인근 바다에서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유조선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밝은 섬광을 목격했으며 불에 휩싸인 두 개의 물체가 바다에 빠졌다고 증언한 겁니다.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자네가 이제 두 개로 박살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네. 이게 근데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실종된 739편을 찾기 위해 미 함대와 공군 등을 투입. 약 8일간 태평양 52만 제곱킬로미터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잔해 등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정인데. 그러게. 그리고 1년 후 미국 민간 항공국은 비행 중 파괴된 것으로 보이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어허. 그리고 미국 정부는 739편이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며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관에 739편에 탑승한 군인들의 이름 등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광은 일부러 저게 격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뭐 만든 것 같고 다른 데 이제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군수송기라는 게 뭐 내부에 적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아니 거야? 그리고 주변에 잔해가 없었대. 진짜 미스터리하네. 1968년 6월 15일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지나던 미군의 순찰함. 그런데 이런 비행기가 아군을 공격 중. 지원바람, 지원바람. 순찰함은 정체불명의 비행체에게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요. 안타깝게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다음날 새벽 호주군의 구축함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의문의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몰한 순찰함을 뒤따르던 두 번째 순찰함에 타고 있던 군인들에 따르면 그날 밤 의문의 비행체가 발견됐고
곧바로 앞서가던 순찰함이 파괴되면서 밝은 빛이 터져나왔어요. 당시 미군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적군의 헬리콥터라고 불렀지만요.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미군과 호주군의 적군인 베트콩의 헬리콥터가 출격했다거나 아군의 헬리콥터가 비행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없었다는 얘긴데 그럼 뭐지? 아니 뭐 적군도 아니고 뭐 비행 기록도 없다 그러면 의문의 그 비행체는 있었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미 공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후로 사고 지점인 비무장지대에서 약 30개의 이상한 불빛의 움직임을 발견. 이 수상한 빛은 6차례나 목격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빛은 밤에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진짜 외계생물인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들의 의문의 불빛과 함께 목격한 비행물체 중 일부는요. 당시 500km 속도의 미군 비행기보다 3배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의 불빛과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대해 UFO가 배들을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거 말고 할 소리가 없다, 진짜. 하늘로 사라진 뭐뭐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연합군의 프로방스 상륙작전에 필요한 지도 제작용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이륙한 정찰기 P-38 라이트닝. 그런데 해당 정찰기가 그 어떤 교신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해당 정찰기 실종 사건에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조종사의 정체였습니다. 응? 조종사가 누구길래 전 세계가 떠들썩해져요? 자,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유명합니다. 전쟁 영웅?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입니다. 해밍웨이, 생텍쥐페리. 생텍쥐베리와 해밍웨이. 생텍쥐베리. 그걸로 가시겠어요? 본인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생텍쥐베리. 이거 마침 내가 뭐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지? 뭐 줄 건데? 어? 뭐 줄 건데? 5,000원 주지 뭐. 실종된 조종사의 정체는 바로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입니다. 제 원래는 파일럿이었죠. 아셨어요? 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호. 1939년 육군 정찰기 조종사로 활동한 뒤 국제우편 항공기 조종사로도 일한 베테랑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 베테랑이었던 그가 아무런 무전도 없이 사라진 데다가 심지어 그 어디에서도 그의 시신이나 정찰기의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자 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경력이 되게 많은 베테랑이었거든요. 네. 뭔가 소설처럼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무전도 없이. 그러니까. 네. 감쪽같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자, 먼저 생텍쥐베리의 자살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생텍쥐베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그가 작품 속 어린 왕자처럼 그의 별을 찾아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판타지도 있고 또 약간 쓸쓸하기도 해서 네. 죽음에 대한 뭔가 환상적인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실종된 지 54년 뒤인 1998년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의 그물에 은팔찌 하나가 감겨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인식표가 있었네. 그렇죠. 2004년 생텍쥐베리가 탔던 정찰기의 제조 번호가 찍힌 부품까지 발견되며 실종 60년 만에 미스테리했던 그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 제가 생텍쥐베리의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1944년 7월 31일 프랑스 남부 해상을 비행하던 중 P-38 라이트닝을 발견하고 격추했고 이후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자신이 격추한 비행기 조종사가 생텍쥐베리였음을 알게 됐다고 인터뷰한 것이죠. 왜 하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60년이 지난 2008년에 이걸 또 밝힙니까? 나치 1급 전범의 이중 생활. 아르헨티나의 산부인과 의사 헬무트 그레고르, 파라과이의 알프레도 마이엔, 브라질의 수의사 볼프강 게르하르트.
사는 곳, 직업, 이름도 모두 다르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친위대의 장교이자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한 1급 전범입니다. 진짜 정말 인간에게 포기한 악마 중에 악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인간적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독일의 패망을 직감한 맹겔레는 아우슈비츠를 탈출해 도주했지만 결국 연합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맹겔레는 나치 친위대가 아닌 독일 국방군 복장을 하고 가짜 신분증을 제시, 감쪽같이 신분 세탁을 해 연합군을 속였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 바이에른에서 4년간 농부 행세를 했습니다. 잘도 도망쳤죠. 교활한 거죠. 근데 4년이나 고향에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위기를 느낀 맹겔레는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주. 이번에도 역시 헬무트 그레고르라는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해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대단하다. 교활했어. 와, 아니 사람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죽여놓고 저기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체포가 안 됐어요? 자, 1960년 이번에는 알프레도 마옌이라는 이름으로 파라과이로 도주. 그 다음엔 우루과이로 도주하며 신출귀몰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정보는 또 알고 미리 도망을 친 거지? 사격의 인맥이 뭐 엄청났겠죠. 아 진짜 저 악마 같은. 근데 아주 남미에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로 아주 잘도 도망 다녔네요. 짜증난다. 1959년 맹겔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도피처는 브라질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볼프강 게르하르트라는 친구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 정착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려 30여 년간 도피하며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산 맹겔레. 그러나 그를 찾아냈을 때 맹겔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인 1979년 68세 나이에 수영을 즐기다가 심장마비로 익사한 맹겔레. 너무 편안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악행을 생각했을 때.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에이. 근데 이것도 뭐 조작됐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것도 그러게.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죽은 척하면서 딴 데로 또 도피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생각을 보면. 있죠. CIA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 유골을 꺼내 DNA 조사를 한 결과 그의 정체는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가 맞았습니다. 이게 정말 A급 전범이 천수를 누리다가 집에서 편하게 놀다 죽은 게 너무 짜증나요. 와, 근데 어떻게 도망 다녔냐. 정말 기가 막혀.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1951년 6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북한군이 점령한 강원도 도솔산을 탈환하기 위해 투입된 국군 해병대 제1연대. 하지만 당시 북한군은 2개의 사단으로 병력이 4,200여 명에 달했고요. 북한군이 수많은 지뢰를 매설한 탓에 해병대는 전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북한군과 육탄전이 수시로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투 중에 적에게 다량의 무전기까지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 어떡하냐. 적군이 우리나라 말 다 알고 있는 상대 아니겠습니까? 뭐 통신 체계를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수적 열세와 작전 노출에도 불구하고 도솔산 전투는 우리 국군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작전 유출로 인해 폭격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자 해병대는 작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그래. 우리한테도 비밀 병기가 있었어. 적의 감청으로부터 작전 보안을 지켜내기 위해 당시 대대장이었던 공정식 사령관이 기막힌 비책을 떠올리는데요. 근로중 가장 보면 큰크는 소낭이 나옵니다게. 그 뒤서 또 단편으로 돌아상 도로봉갑서. 제주 말이야. 제주 말이지. 혼자 없어 얘. 이 도솔산 전투 비밀 무기의 정체는 바로 제주어 교신. 야, 진짜 북한도 진짜 머리 깨졌겠다 진짜.
알아서 뭔 소리나 애가. 그러니까 이게 한 30%가 캐치되니까 더 짜증나는 거지. 아예 안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조사나 뭐 중간중간에 주어나 이거 들리잖아. 뭐좀 가서까지는 알겠어. 근데 뭐 소멍서 돌아가면서 뭐 이러는데 뭔 소린지는 모르겠잖아. 야, 더 짜증나, 더 짜증나. 들으면 글로 쓸 수는 있어요. 아, 쓸 수는 있지. 뭔 얘기인지 모르지. 야, 그 아이디어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지? 평소 전쟁사를 즐겨 읽던 공사령관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이 인디언 나바호족의 언어를 암호로 사용했던 것을 떠올려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뭐야, 너 역시. 다행히 당시 해병대의 주축이었던 해병 3기와 4기생 대부분이 제주 출신이어서 비밀스럽게 제주어 교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야, 또 북한군은 제주 출신이 오히려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요? 시리적으로. 그렇게 도솔산 전투는 17일간의 혈전 끝에 북한 인민군 2,263명을 사살하고 북한군이 점령했던 도솔산을 탈환하며 한국 해병대의 대승리로 끝이 났고요. 도솔산 전투의 승전을 이끈 제주 출신 군인들의 비밀 작전은 승리의 역사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기자님은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물체가 어떤 걸로 생각되시나요? 우주선이요. 딱 발사하게 생겼는데 밑에? 항공모인가? 종 모양이라고 해서 실제로 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비밀스러운 물건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00년 폴란드의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 이고르 위트코우스키는 익명의 폴란드 정보 요원으로부터 비밀 프로젝트 문건을 입수, 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저 벨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아, 근데 이 벨의 용도가 어쨌든 되게 궁금하네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연합군의 움직임을 다 관찰하려고 한 거죠. 저걸로? 네. 자, 놀랍게도 이 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직접 개발, 완성이 임박했던 비밀 장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포된 나치 친위대 장군 자콥 스프른베르크에 따르면요. 나치에서는 벨을 연구한 프로젝트를 디글로케라고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00톤급 메가탱크, V2 로켓 등 신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했던 나치는요. 특히 이 벨을 완성시키기 위해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투입, 아주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뭐야? 일명 디글로케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벨의 정체는 바로 타임머신. 이게 어떻게 이류고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만에서 아, 타임캡슐. 한 2년, 머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게 역사적인 그녀입니까? 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요. 단단한 금속으로 둘러싸인 벨의 내부는 수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두 개의 실린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 그렇게 생성된 시간의 터널을 통해 과거 또는 먼 미래로 이동할 수 있고요. 심지어 반중력 시스템을 이용해 달, 화성 등 우주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한 취지가 너무 소름 돋는다. 노르망디 작전 한 3시간 전에만 돌아갔어도 몰살이죠. 진짜 알 수 없는 거. 2010년 10월 15일 미국 텍사스주 엘페소 상공의 UFO 출현. 2010년 11월 4일 UFO 출현으로 중국 항저우 샤오산 공항 폐쇄.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UFO. 그런데 이 UFO들이 외계인의 소형이 아닌 나치의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UFO처럼 속도도 우리 현재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막 방향 전환도 급격히 되는 그런 종류의 비행 물체를 만들었다면 필승이죠. 그러면 하늘을 장악하는 거지 완전히.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네. 그럼요. 아무도 못 따라오죠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말 독일의 폐색이 짙어가던 시기에 히틀러는요. 지금 전쟁에서 우리 독일이 비록 밀리고 있지만 최후의 부대가 남아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최후의 부대, 일명 라스트 바탈리온이 세계를 다시 점령하는데 근래에 발견되고 있는 UFO들이 나치의 라스트 바탈리온이 만들어낸 비밀 무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치 친위대 에너지 연구부서에서는 1935년도부터 과학자들을 대거 투입, 비행 접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요. 결국 하우네부라는 이름의 비행 접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야 이게 성공했다고? 그렇죠. 일단 생긴 거는 우리 맨날 사진에 나오는 그 뭐
UFO 발견했다, 뭐 목격했다 그 사진에 나오는 거랑 똑같긴 해요. 똑같네, 진짜.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아. 자, 이런 각종 소문을 통해서요. UFO는 나치가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 개발한 비행 접시일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그리고 2004년 12월 5일 독일의 대표적인 비일간지에서는 UFO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가 개발한 비행 물체였다라고 보도했고요. 심지어 독일의 공영방송사에서는 나치의 UFO 의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당시 나치가 개발한 비행 접시가 시험 비행하는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어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나오면 딱 UFO 아니냐고. 아니 독일 대표 일간지하고 공영방송사에서 보도할 정도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지금.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5위 공개합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자. 치명적인 독을 먹고 수차례 나르는 총탄을 맞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얘네 다이아드 그랬죠. 아이언맨인가요? 이거 다 영화 속 인물. 그러니까 영화 속 인물밖에 안 떠오르는데. 실제로? 실제 인물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그의 승, 그레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아. 라스푸틴. 이 사람이 왜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승을 자처했던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아들인 황태자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기도로 치료. 이 일을 계기로 황제와 황후의 무한 신임을 받았고요. 제정 러시아 정계의 비선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그 뭐 기도로 치료를 했다 이거는 뭐 사실 믿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다 타이밍이 정도로 맞은 해석을 거지. 해야 될 텐데. 나을 때도 난 거야. 신비로운 능력으로 제정 러시아를 주무른 라스푸틴. 그러자 그를 견제한 황실 측근들은 라스푸틴을 암살하기로 계획. 1916년 12월 29일 황족 유스포프 공작은 파티를 빌미로 자택에 라스푸틴을 초대했는데요. 그런데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왜 죽질 않는 거야? 라스푸틴이 분명 치사량의 청산가래가 든 케이크를 먹고도 끄떡없이 멀쩡하게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유스포프 공작은 라스푸틴을 저격. 총에 맞은 라스푸틴은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마치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유스포프 공작을 공격. 저 정도면 죽이려고 하다가 믿게 되겠다. 라스푸틴 느님 이러면서. 제가 의심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와, 아니 청산가리도 먹고 벌떡 일어나서 반격하고 이거 뭐 좀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당시 대기하던 암살 공모자들이 깜짝 놀라 라스푸틴을 향해 수차례 총탄을 발사. 겨우 그를 제압해 강물에 던져버렸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흘 뒤 라스푸틴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그를 꽁꽁 묶었던 밧줄이 풀려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 물에서까지 살아나와가지고 유스포프 찾아갔으면 거의 기절했겠는데. 아 그건 뭐 맹신이지. 라스푸틴 의심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라스푸틴 느님 이렇게 되는 건가?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청산가리고 총이고 이 사람한테 소용없다는 얘기네. 그런데 말입니다.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황제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니 황실은 머지않아 몰락할 겁니다. 실제로 그가 사망한 다음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 러시아 황실은 몰락했습니다. 고려의 삼별초는 어디로 갔을까? 1231년 고려를 침략한 몽골. 40년간 이어진 긴 전쟁에 지친 고려는 1270년 몽골의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어 끝까지 대몽 항쟁을 이어간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 하지만 결국 여몽연합군의 엄청난 병력에 밀려 1273년 제주도에서 모두 섬멸. 그렇게 삼별초는 최후를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삼별초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제일 전 기억에 남는 게 그 저 멀리 바다에서 이제 여몽연합군이 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때 만든 건데도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쳤어요? 유적지를 훼손했다는 건가요? 아니 죄송한데 친 게 아니라 네네.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까? 사람이 보면 모릅니까? 헉 쳤다고 상상을 해봤는데 안 보통- 넘어갈 것 같다는 상상이 됐어요. 보통 그냥 보기에도 되게 튼튼해 보이더라. 이렇게 제가 정도 표현이 굉장히 짧네요. 표현이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삼별초의 역사는 제주도에서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의외의 곳에서 삼별초의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지난 2007년 일본의 고고학자인 아사토 스스무의 충격적인 주장. 고려의 삼별초가 류큐 왕국의 건국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는 12세기까지만 해도 수렵 채집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경사회로 발달, 15세기에는 일명 류큐 왕국이 건국됩니다. 배경을 알 수 없는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류큐 왕국의 출현과 빠른 성장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고고학자가 류큐 왕국 탄생의 비밀 퍼즐을 바로 삼별초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 근데 가능성 있을 것 같아. 끝까지 항쟁했거든요. 끝까지. 진짜 아예 포기를 몰랐던 가능성- 분들이니까. 네, 포기를 모르고 가능성이 정말 1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 밀렸으면 거기까지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별초가 넘어갔다라는 사료 같은 게 남아 있나요? 1994년 오키나와 우라소에시의 성과 왕실의 무덤에서 발견된 암기와. 이 기와에 계유년 고려와장조라는 글자가 진짜 쓰여져 있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메이드 인 고려, 계유년의 고려 장인이 만든 기와라는 뜻입니다. 앞서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선멸됐다고 기록됐던 해가 127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해가 바로 계유년입니다. 넘어갔네. 넘어갔어. 시기가 딱 겹쳐요. 아니 안 넘어갔다고?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삼별초 정신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13세기, 14세기에 연꽃무늬 수막새도 함께 출토됐는데 오른쪽이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수막새고요. 왼쪽의 수막새는 삼별초가 근거지로 삼았던 진도 용장산성에서 출토된 수막새입니다. 너무나 흡사하지 이 않습니까? 정도면 거의 갔다고 봐야 돼. 갔어.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삼별초가 제주도를 떠나 류큐 왕국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과연 일본 오키나와에 삼별초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역사성 미스테리는요. 13세기 고려 시대 몽골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혁혁한 공을 세우고 관직까지 올랐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 몰랐던 신비로운 한 인물에 대한 미스테리입니다. 자, 이분의 후손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남북부 문화탐방? 이게 베트남에서 넘어온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워서 그 후손들인가 보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맞나요? 사실 저희 외갓집이 그렇거든요. 어? 저희 외갓집이 화산이 씨인데. 화산이 씨. 예.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역사성 미스테리한 인물은 바로 화산이 씨의 진짜요? 진짜야? 본인 집안 얘기네. 그걸 몰랐어 어떻게? 몰랐어요. 진짜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진짜로. 있었어요? 아, 집안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잖아요. 자, 화산이 씨의 저런 게 있었네? 중시조였던 화산군 이용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그의 정체, 그는 사실 고려인이 아니라 베트남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 1세대 귀화인입니다. 할아버지 얘긴데 보니까. 저희 외가 쪽 할아버지. 와, 신기하다. 나도 신기하다. 나도 잘 몰랐던 들으세요, 얘기인데. 지금. 아 근데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베트남인이 고려까지 와서 어떻게 화산이 씨의 중시조가 되고 또 관직에까지 올랐는지. 그러니까 그 저희 과정. 할아버지는 왜 오신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225년 당시 안남국으로 불렸던 베트남의 쩐 왕조가 왕권을 찬탈하며 리 왕조 일가를 숙청.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은 가까스로 일행들과 배를 타고 송나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란 말이오? 왕자님, 아무래도 저희 고려에 온 것 같습니다. 고려 황해도 옹진반도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 외가가 황해도인가요? 어머! 황해도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리원이랑 해준가 그래요. 이재형은 별명이 베트남 왕자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오? 진짜오. 이 형이 쌀국수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쌀국수 좋아. 쌀국수 좋아하잖아. 맨날 쌀국수 먹자 그러고. 그리고 리롱덩 일행이 외국인임에도 고려인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았던 미스테리는 당시 고려의 상황을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당시 고려는 무역항인 병란도를 통해서 송나라, 대식국 등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리롱덩 일행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리롱덩 왕자는 한자에 능숙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필담을 통해 고려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무사히 고려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 베트남 왕자, 현 고려인이 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253년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하자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고려를 지켜라. 마을 수령 그리고 함께 정착한 안남국 사람들과 군대를 편성, 고려의 장수로 몽골군에게 맞서 고려 영토를 지켜냈는데요. 이에 고종은 그의 공을 인정해 그를 화산군으로 책봉했고요. 관직과 함께 성을 하사, 그는 리롱덩에서 화산이 씨의 중시조 이용상으로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나 약 800년 뒤 1995년 화산 이씨들의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에도 응웬 부뚜 주한 베트남 대사가 경북 영주시의 화산 이씨 집성촌 등을 방문하는 등 이용상의 후손들은 베트남과 한국으로 가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표류 때문에 벌어진 한 사람의 미스테리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1801년 당시 조선엔 제주도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지라 이들의 국적을 알 길이 없어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9년 뒤 전하, 그자를 데려와 보면 어떻겠나이까?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 사람. 그는 외국인들과 말을 주고받더니 이들의 국적이 여송, 지금의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덕분에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필리핀 말을 할 줄 알았대? 따갈로그어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조선 최초 필리핀어 통역사라 할 수 있는 그의 정체. 사실 전라도 우이도에 사는 한 홍어 장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필리핀어를 구사했느냐? 1801년 12월 홍어 장수 문순득은 풍랑을 만난 뒤 구사일생으로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야, 표류해서 필리핀까지 갔다고요? 자, 그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류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까 삼별초가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곳이 바로 그 오키나와 류큐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내며 교류했던 류큐인들은요. 조선인 문순득을 반기며 극진하게 대접. 그리고 약 8개월간 류큐에서 생활하던 문순득에게 드디어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또 풍랑을 만나서 이번엔 필리핀 여송국에 도착한 그는 이곳에서 약 9개월 동안 쌀무역을 도우며 여비를 버는 등 강인한 생존력으로 집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자, 그리고 현재의 마카오인 오문에서 또 3개월을 보낸 뒤 청나라를 거쳐 무려 3년 2개월 만인 1805년 1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표류한 거리 생각하면 3년이면 금방금방 갔네. 거의 뭐 아시아의 하멜이네요. 하멜이죠. 문순득의 표류가 특별한 이유, 그가 당시 머물렀던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거류지여서요. 그는 유럽 문화를 접한 조선 최초의 서민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조선 그 어느 기록에도 없는 생생한 경험을 한 문순득의 이야기는요. 우이도에 유배 중이던 실학자 정약전이 표해시말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당시 류큐, 여송, 오문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들의 문화와 생활상, 의복과 선박구조, 기후뿐 아니라 100여 개의 류큐어, 필리핀어까지 기록,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저기에 류큐어하고 필리핀어를 기록해놨구나. 아, 학술적 가치가 높죠. 높지. 그럼 마카오에서 그러면 저기 우리 에그타르트 이것도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겠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먹었겠지. 그럼.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뜻하지 않게 난민이 됐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들. 우연에서 시작된 미스테리는 역사 속에서 창대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축이 본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제외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았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벗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이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천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혹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게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게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이인좌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저기 영화 사도 보면 그 영조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내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기미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기미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기미상궁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하지 마시고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혼잣말 자꾸 하지 마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